스스로 나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또는 느낄 때마다 당신은 예외 없이 마음속에다 일종의 정신적인 경계를 긋는다. 그런 다음 그 경계의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을 나라고 느낀다. 반면에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나 아닌 것으로 느낀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그 경계선을 어디에 걷느냐에 달려있다. 즉,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의 본질은 당신은 어디에 경계를 설정했는가? 라는 의미인 것이다. 행복한 채굴님, 안녕하십니까? 오프닝 멘트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켄 윌버의 무경계란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옮긴 이는 김철수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저자인 켄 윌버는 명상이나 영성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알려진 그런 분이시죠. 종교나 이런 그 승가에 기이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그 자각이나 각성에 의해서 이 깨달음에 심취한 그런 분이신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에크하르트 톨레도 그렇고 바이런 케이티도 그렇고 어떤 종교나 단체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명상의 어떤 그 최고점에 올라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켄 윌버도 그러한 부류의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의학과 생화학을 전공했지만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심리학과 종교 영성에 대해서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식 연구 분야의 아인슈타인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고요. 철학과 명상, 이런 영성 쪽에서는 아주 인지도가 높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관한 이런 단어적이나 언어적인 묘사도 현대인들에게 맞게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는 아주 편하게 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행복함이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고 당신은 그 물음에 대해 조리 있고 정직하고 가능한 상세하게 답하고자 한다. 그때 당신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그때 당신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자신의 특성들, 즉 나라는 정체감의 토대로 여겨지는 것들, 착하다 악하다, 가치 있다 쓸모없다, 과학적이다 시적이다, 철학적이다 종교적이다 등등 이런 것들을 묘사할 것이다. 예컨대 나는 이러저러한 재능을 타고난 특별한 사람이다. 친절하지만 때로는 잔인하고 온화하지만 때로는 공격적이다. 아버지이자 법조인이고 낚시와 야구를 즐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당신의 느낌과 생각의 목록은 계속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 모든 가정의 바탕에는 좀 더 기본적인 절차가 하나 존재한다. 즉,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라고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나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또는 내적으로 느낄 때마다 당신은 자각하든 못하든 간에 마음속에 있는 내적 경험의 세계에다가 일종의 정신적인 선이나 경계를 긋는다. 그런 다음 그 경계의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을 나라고 느끼거나 나라고 부른다. 반면에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아닌 것으로 느낀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그 경계선을 어디에 걷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은 사람이지 의자는 아니다. 그런 알미 가능한 이유는 당신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과 의자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아니라 사람과의 동일시가 가능해진다. 만약 당신이 키가 큰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은 큼과 작음 사이에 정신적인 선을 긋고 자신을 큰 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과 저것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나는 이것이지 저것은 아니다 라고 느낀다. 즉, 정체성이란 자신을 이것과 동일시하고 저것과는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나인 것과 내가 아닌 것 사이에 경계선을 걷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단지 그 선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을 묘사하면서 답한다. 소위 정체성의 위기란 그 선을 어디에 어떻게 그을지 결정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요컨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당신은 어디에 경계를 설정했는가? 라는 의미인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모든 답은 정확히 나인 것과 내가 아닌 것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기본적인 절차에서 비롯한다. 전반적인 경계선이 그어진 후에 나오는 답은 과학적, 신학적, 경제적으로 대단히 복잡할 수도 있고 무척 단순하거나 모호할 수도 있다. 어쨌든 가능한 모든 답은 처음 그은 경계선에 달려있다. 이 경계선에 관해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이 쉽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계선은 다시 그어질 수 있다. 내 영혼의 지도를 다시 그림으로써 우리는 이전에는 미처 가능하다거나 얻을 수 있다거나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그 새로운 영역 속에서 발견하곤 한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경계선의 가장 혁명적인 제작도 또는 변경은 지고의 본성 체험에서 일어난다. 그 지점에서는 내 정체성의 경계가 온 우주를 포함할 정도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경계선이 전부 없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나 자신을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와 동일시한다면 그곳엔 더 이상 안팎이 없으므로 그 어디에도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 경계선에는 그것을 긋는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경계들은 전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중 사람들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공통된 경계선은 유기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 경계선이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나 아님의 경계일 것이다. 피부 경계선의 안쪽에 있는 것은 모두 나이며 그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내가 아니다. 피부 경계선 밖에 있는 것들 중에도 나의 것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나는 아니다. 예컨대 우리는 나의 차, 나의 직업, 나의 집, 나의 가족을 인식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피부 안쪽에 있는 것들과는 사뭇 다르게 취급한다. 따라서 피부 경계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통용되고 수용되고 있는 나 아님의 경계 중 하나이다. 이 피부 경계선은 너무나 명백하고 실질적이고 또한 보편적인 것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그 외에 다른 경계선이 더 있으리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어진 지극히 보편적이고 명확한 또 다른 경계선이 있다. 우리는 일단 피부를 나 아님의 경계로 인식한 후에 그 나라는 유기체의 내부에 좀 더 의미 있는 또 다른 경계를 긋기 시작한다. 유기체 내부에 경계선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다음의 물음에 답해보라. 당신은 자신이 몸이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몸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나 집 또는 다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몸을 갖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몸은 나라기보다는 나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의 것은 정의상 나 아님의 경계선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라는 유기체 속에서도 특정 부분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며 강하게 그것과 동일시한다. 진정한 나로 느껴지는 그 부분을 우리는 흔히 마음, 정신, 에고, 성격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생물학적으로는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 에고와 육신을 따로 떼어놓거나 근본적으로 갈라놓을 어떤 근거도 없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분리가 마치 전염병처럼 유행하고 있다. 실제로 심신의 분리와 그에 수반된 이원론은 서구 문명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조차 필자는 전반적인 인간 행동의 연구를 지칭하기 위해
심리학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 단어 자체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이지 몸이 아니라는 편견을 보여준다. 마음과 몸 사이의 경계선은 분명히 출생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묘한 것이다. 그러나 성장 과정을 통해 나님의 경계가 그어지고 그것이 더욱 강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차 자신의 몸에 대하여 모순된 감정을 품게 된다. 몸을 경계선 안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질적인 영역으로 외면하는 것이 좋을까? 어디에 경계선을 걷는 것이 좋을까? 한편에서 보면 몸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 성적 희열, 음식의 맛, 항온의 아름다움 등을 느끼는 것은 바로 몸의 감각들이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보면 몸은 급작스런 통증, 지긋지긋한 만성병, 고문과도 같은 암투병 등 무서운 공포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는 에고 또는 자아상을 나의 정체성으로 확립시키는 또 하나의 경계선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나님의 경계선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에고 또는 마음의 내부에 또 다른 경계선이 설정될 수 있다고 해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깊숙한 곳까지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양한 심리학 체계와 종교 체계를 마주하면서 도무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리둥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심리학과 종교의 주요 학파들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 할지라도 처음 발을 들여 놓았을 때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상태로 끝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학파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명백히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불교에서는 자아를 이절하고 초월하라고 혹은 자아의 정체를 깨뚫어 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자아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고 확립시키는 일을 돕는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 이것은 관심 있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전문 치료사에게도 매우 실질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제각각인 처방들이 과연 동일한 사람들을 향해 제시된 것이란 말인가? 그것의 절반. 삶에 왜 대극이 생겨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왜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한 쌍의 대극 중 어느 한쪽인 것일까? 왜 모든 결정은 대극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왜 모든 욕망은 대극의 기초에 있는 것일까? 모든 공간과 방향이 대극으로 이루어짐을 주목해보라. 위, 아래, 안, 밖, 높은, 낮음, 긴 것, 짧음, 남, 북, 큼, 작음, 여기저기, 꼭대기 밑바닥, 왼쪽, 오른쪽. 또한 당신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한 쌍의 대극 중 한극이라는 사실을 주목해보라. 선, 악, 삶, 죽음, 즐거움, 고통, 신, 악마, 자유, 속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적 가치관도 성공, 실패, 아름다움, 추함, 강함, 약함, 가장 추상적인 것조차도 그 기저에는 대극이 있다. 예컨대 논리학은 진실 대 허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인식론은 외관 대 실제에, 존재론은 존재 대 비존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의 세계는 마치 거대한 대극의 집합체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라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울 정도로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극의 세계에 대하여 자연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자연은 진실한 개구리와 거짓 개구리를 키우지 않을 뿐더러 도덕적인 나무와 부도덕한 나무, 옳은 바다와 잘못된 바다 같은 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윤리적인 산과 비윤리적인 산 같은 것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적어도 대자연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온갖 종류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즐기고 있다. 자연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소로는 말한 바 있다.
자연은 옳음과 그름이란 대극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인간이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대극이라 부르는 속성들 중 일부는 대자연 속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큰 개구리와 작은 개구리,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익은 오렌지와 덜 익은 오렌지 등이 그러하다. 그렇더라도 그런 차이는 그들 자신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발작적인 불안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똑똑한 곰과 둔한 곰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걱정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연 세계에서도 당연히 삶과 죽음이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인간 세계에서와 같은 끔찍한 면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늙은 고양이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공포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병든 울새는 버드나무 가지에 편안히 앉아 항온을 바라본다. 그러다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땅에 떨어진다.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자연계에도 고통과 쾌락은 있지만 그런 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개는 아프면 낑낑거리지만 아프지 않으면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 개는 미래의 고통에 대해 염려하거나 과거의 고통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우리는 한마디로 자연이 우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대자연이 생각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막 깨닫기 시작했다. 고대 중국 현자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와 아니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선과 악은 그 거리가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나도 두려워해야만 할까? 이 무슨 넌센스인가?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전제로 성립하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대며 앞면과 뒷면은 서로 따라다닌다. 그리고 동양의 현자, 장자는 좀 더 다듬어서 이렇게 설명한다. 고로 오름의 한 짝인 그름이 없는 오름을 말하거나 선정의 짝인 악정 없는 선정만을 말하는 것은 우주의 위대한 원리를 모르며 묻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마찬가지로 땅의 존재 없이 하늘의 존재를 말하거나 양 없는 음의 원리를 말하기도 하나 그런 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말을 되풀이한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거나 무리한임이 틀림없으리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대부분은 대극은 서로 분리될 수 있고 또 분리되어야만 하며 고립시킬 수 있고 또 고립시켜야만 한다는 한상의 기초에 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대극은 그 기저에서는 단일한 실제의 두 측면이기 때문에 양극을 분리하고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고무줄의 양끝을 서로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짓이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무줄이 끊어질 때까지 점점 더 세게 잡아당기는 일일 뿐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신비전승에서는 대극의 한상을 깨뚫어 본 사람을 해탈한 자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는 양극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양극의 싸움에 따르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문제와 갈등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평화를 찾기 위해 대극의 한쪽을 조작하지 않고 그 둘을 초월해 넘어간다. 선악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 둘 다를 넘어선다. 그는 죽음에 대항하는 삶이 아니라 그 둘을 초월하는 자각의 중심이 된다. 가장 중요한 불경 중 하나인 능가경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빛과 그림자, 긴 것과 짧은 것, 검은 것과 흰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 별개로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릇된 것이다. 그것들은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다만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일 뿐이며 실제가 아니라
관계성을 말하는 단어들이다. 존재의 조건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궁극의 의식 상태. 창조도 없고 파괴도 없다. 운명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다. 길도 없고 도달함도 없다. 이것이 궁극의 진실이다. 합일의식은 무시간적 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도달할 방법은 분명히 없다. 이미 그런 것의 새삼, 도달할 방법이 달리 있을 리 없다. 따라서 라마나 마하리시가 시사한 것처럼 합일의식에 이르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궁극의 진실이라고 선언한다. 이 말은 이상한 결론 또는 적어도 곤혹스러운 결론처럼 보인다. 그러나 합일의식 수준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합일의식은 부분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합일의식은 거울이 모든 대상을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합일의식이란 다른 의식 상태이거나 다른 상태와 분리된 별개의 상태가 아니라 모든 상태의 조건이자 진정한 본성이다. 만일 합일의식이 다른 상태와 별개의 것이라면 그곳에는 자신의 현재 자각과 합일의식을 분리시키는 어떤 경계가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합일의식에는 그 어떤 경계도 없다. 즉, 그것을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도 분리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깨달음은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선명하게 빛을 비춘다. 이 점을 설명하는 데는 아마도 단순한 비유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나하나의 파도는 다른 모든 파도와 분명히 다르다. 해변에 가까운 파도는 강력하고 힘차지만 먼 곳의 파도는 약하고 힘이 없다. 그러나 파도 하나하나는 다른 모든 파도와는 다르며 그렇게 파도 타기를 할 경우 자신의 능력에 따라 특정한 파도를 선택하고 그 파도에 올라타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것이다. 파도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합일의식은 특정한 파도라기보다는 물 그 자체에 가깝다. 물과 파도 사이에는 어떤 경계도, 어떤 차이도, 어떤 분리도 없다. 즉, 어떤 파도도 다른 파도보다 더 축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물은 모든 파도에 동등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모든 파도의 조건인 축축함 그 자체를 찾고 있다면 이 파도에서 저 파도로 옮겨 탄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는 잃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축축함을 찾으려고 파도를 계속 옮겨 타는 한 지금 타고 있는 파도에 그런 축축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합일의식을 찾아다니는 것은 물을 찾아 경험의 파도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과 같아. 길도 없고 성취도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위대한 선사 하쿠이는 유사한 비유를 마음속에 품고 다음과 같은 글을 쓴 것처럼 보인다. 진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중생은 그것을 먼 곳에서 찾는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비유컨대 물 한가운데 있으면서 목마르다고 애원하며 울부짖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은밀히 말해 왜 합일의식에 이르는 길이 없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합일의식이란 잡다한 경험들 중 특별한 경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작은 경험에 대비된 큰 경험도 아니며 두 개의 파도를 대신하는 하나의 파도 역시 아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현재 경험의 모든 파도가 곧 합일의식이다. 그러니 어떻게 현재 경험에 접촉할 수 있겠는가? 그곳에는 현재 경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늘 있는 그것에 이르는 길이 달리 있을 리 없다. 만일 당신이 이미 물속에 있다면 축축함에 달리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하십시오.